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경 원내대표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신업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국민의당이 대승적 협조를 약속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접한 바에 따르면 이제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동적이다. 그리고 일단 한국당은 표결 자체 참여하지 않을 분위기인데 일단 민주당이 끝까지 한국당을 설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표결 통과는 어떻게 낙관적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따놓은 영의정, 따놓은 총리인가요? 왜냐하면 전체 이 총리 의결안에 필요한 정족수가 재적 의원의 과반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가 299석이니까 150명 이상이 참석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참석한 사람의 출석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참석하겠다고 한 재적은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합치면 재적은 이미 그렇죠. 186석이 되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요. 그 안에 과반이니까 민주당만 찬성을 전원이 하더라도 통과되기 때문에 다만 협치의 모양상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참석까지 반대하게 될 출석까지 국회 본회의 출석까지 반대하게 될 경우에 총리로서 흔쾌하게 협치 정신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아마도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까지 막는 것까지는 나가지 않도록 아마 이낙연 총리 쪽이나 여당 측에서 끝까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장님 얘기한 대로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이제 총리이기 때문에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게 국민들한테 볼 때도 그렇고 그게 모습 보기 좋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초대 총리 문재인 정부의 일기 내각의 사실상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예.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속에서 비록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협치하는 모습 속에서 통과돼야 앞으로 국정 운영에 바람직한 첫발을 내디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표결에 불참하게 되면 모양상 별로 좋지가 않죠. 예. 그리고 원래 헌법 정신에 다른 장관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만은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걸 규정한 거는 기본적으로 국회 여야의 이런 협조 속에서 여야가 같이 선출해서 여야와 협치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긴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다면 정치적으로 좀 이 대치 국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좀 통과 가능성을 높다고 했는데 저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걸 두 갈래 가능성으로 나눠서 조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오늘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불참을 할 경우 불참을 예.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일단 본회의장이 들어갔다가 중간에 퇴장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는 퇴장을 해서 바로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드 홀에서 반대 피켓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의 확실하다. 왜 그러냐면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107석이나 되는 의석 전체 299석 중에 107석이나 되는 자유한국당이 투표 불참해버리면은 그중에 찬성 과반을 얻는 건 아주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민주당만 다 해도 네, 그래서 민주당만 민주당에서 일부 이탈이 나와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통과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자유한국당이 또 전략이라는 게 또 막판에 항상 바뀌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표결에 참여할 경우는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완전히 이변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그렇게 될 경우는 150석 과반 대부분이 참석할 경우에 15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이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지금 찬성하겠다고 하는 데가 6석이기 때문에 126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소속이 일부 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런 국민의당 40석 중에 24석 이상이 찬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오늘 당론을 정하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그랬지만 투표에 가서는 각자 의원의 소신에 따라 투표한다고 이렇게 정했어요. 찬성하자고 정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호남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철수계 의원 일부들이 반발할 경우에 만약에 이탈폭이 클 경우에는 약간의 유동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당이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게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죠. 오히려 통과될 네.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양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후보자 자녀의 유령 회사 설립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요. 김 후보자는 부인의 특혜 채용, 또 네. 부동산 다운 계약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좀 어느 정도 될 거라 보십니까? 저는 뭐 후보자 하기에 자기하기 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경호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짓말 의혹, 공직자로서의 신뢰도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어서 네. 이 문제를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과 청문위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도 세금 탈루 의혹, 다운 계약서 의혹에 이어서 전매 의혹까지 드러나고 네.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납득이 안 가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 이전 시민운동하기 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야당에서는 총리까지 통과시켜준 마당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검증해서 낙마시키겠다고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흠결이든 큰 흠결이든 간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내부 원내 전략도 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이 통과가 더 힘들어지는데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두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국민들에게 중개하는 경우가 높으니까 직접적인 국민에게 소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소극적인 청문회 참석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라든가 간담회에도 적극 응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강경호 후보자의 처음 국민들에게 줬던 매력도라든가 김상조 후보자의 개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해 나간다면 이낙연 후보자가 통과된 데에는 그 호남이라는 기반도 있지만 76%에 육박하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그 총리로 인준해주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렇게 국민 여론에 직접 소구하는 것들도 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네, 따라갈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김 부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 의혹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온라인에서 굉장히 좀 그 논란이 많이 일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불가론을 제시하고 깨끗한 정부를 굉장히 표방을 했는데 예. 총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이 협조해 주기를 함으로써 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관 후보자들 중에 지금 어저께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 발표를 한 사람들은 지금 현역 불패 신화라 그래서 현역 의원이 지금 낙마한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지금 가장 지금 현재 주요한 이슈로 불거진 이제 의혹으로 불거졌는데 이 두 사람들까지 완전히 통과시켜줄 경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여러 견제를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사실 굉장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최소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낙마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위장 전입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불거진 의혹이 4-5가지 정도이 됩니다. 각각. 네. 4-5가지가 되는데 뭐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으니 그러는데 문제는 특히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라는 게 뭡니까? 재벌 개혁을 하려면 그렇죠. 본인이 일단 깨끗하고 원칙과 도덕적인 법을 잘 부분이 지킨다는 걸 좀 보여줘야 확실하겠죠. 영이 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김상조 후보자가 본인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부인의 특혜 채용 의혹이라든가 부동산 다운 계약서 의혹이라든가 그다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아들의 군대에서 보직 특혜가 있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장 전입했는데 위장 전입이 원래 친척 집에 위장 전입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당시 딸이 다닌 이화희 여고가 운영하는 사실상 집이었다. 예. 야, 이런 것들로 이제 나와서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뭐 증여세도 뒤늦게 누락을 해서 갚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딸이 또 사실상의 유령 회사 그 와인이라든가 치즈를 수입해오는 사실상의 유령 회사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 유엔의 그 자기 부하 직원이 대부분 투자를 한 이런 게 나와서 과연 뭐 이거는 뭐 정상적이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낙마를 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 대통령이 이거는 헌법상의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제로 임명해도 사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두 사람 것도
결국에는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이 초반에 탈권위 소통 행보를 워낙 잘해서 여론 지지가 높은 상황이어서 지금까지는 총리는 그런 어떤 동력으로 어떻게 끌고 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지지율이 계속 그렇게 높은 고공행진을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 이 두 사람도 결국에는 여론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그 두 사람이 일고 있는 의혹,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의혹 가지고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두 사람에게서 지금 똑같이 뭐 의장전이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처에 대한 어떤 뭐 특혜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업무 방해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뭐 관계 기관에 내지는 뭐 또 주민등록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성립할 여지는 있죠. 근데 지금 나타난 어떤 정황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5대 지금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 의견을 확실하게 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가 지금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그것이 정도가 뭐 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이제 그 장관급 인사가 있었는데요. 장관 인사에서 가장 그 두드러진 게 이제 그 4명 모두가 현역 의원이었다는 거, 그리고 여성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는 점 눈에 띄었고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이게 아까도 이제 뭐 김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역 의원들은 뭐 상당히 높다는 말씀하셨고, 일단 이 의원들을 우선 기용해서 인사 논란 좀 돌파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인사권자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행사해주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인데요. 네. 인사권을 통해서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지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다목적 카드였다고 보는데요. 정치인 출신 장관,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든 건 물론이거니와 정부 여당과 국회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을 안정적으로 그만큼 꾸려갈 수 있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승진했을 때 할 수 없는 그 공직사회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외부에서 들어간 그 정치인 장관이 해낼 수 있다라는 공직개혁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될 생각이 들고요. 탕평과 여성을 중용한다는 내각의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뭐 정치적 의미로는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 현재 그 집중적 언론과 야당의 타깃이 되고 있는데 이 타깃을 분산시킨다는 두 후보를 돕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 또한 고려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치인들을 다수 장관에 대한 그 임명을 발표함에 따라서 관심을 흐트러뜨림으로써 두 사람에게 쏟아졌던 포커스를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그 분명히 있는 것 있다고 같습니다. 본다. 예. 판단이시고. 네. 김 부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그 점을 이어서 좀 설명하면 예. 제가 이제 언론사 데스크로서 경험한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은 이 내각을 발표할 때 이 원래 부분 개각을 해가지고 뭐 두세 명 발표하면은 집중적인 타겟을 받아요.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진짜 양파 장관이 돼버려요. 그냥 뭐 온갖 의혹이 그냥 모든 언론과 야당에 다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먼지 털면은 나올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한 번에 이 개각을 하면서 뭐 10명 이상 발표를 하면 사실 그 분산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공격을 거의 안 받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는 정무적 판단을 볼 때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일부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관을 이렇게 조각조각 발표하다 보니까 강경화 장관하고 김상조 후보자, 공명의장 후보자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저께 발표한 현역 의원들은 일단은 좀 저도 취재를 해보면서 한 정치인들이다마는 대부분 3선, 4선이고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입니다마는 그냥 이미지가 그래도 괜찮고 능력도 괜찮은 의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부겸, 김영춘 의원은 민주당의 불모지라고 하는 영남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의 타파에 이런 걸 내걸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미지도 괜찮고 이런 개혁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좀 괜찮은 이미지를 가진 현역 의원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또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현역 의원은 잘 통과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낙마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이번에는. 그것도 그러면서 좀 괜찮은 사람을 내세워서 국면 전환하고 아까 전에 타겟을 좀 다변화하는 측면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어저께 기용한 사람들이 다 민주당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일단 민주당부터 자기네 아군부터 확실하게 추스려 놔둘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측면도 고려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이 다른 당의 국회의원을 만약에 쓸 경우 장관으로 쓸 경우에는 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이번에는 그게 어렵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열어놔둠으로 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된 것을 뒤늦게 보고 받았다면서 예.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해서 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군사 개혁의 뭐 신호탄으로 봐야 하는 시각도 있을까요? 그렇죠. 좀 다분히 정치적인 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충격이라는 정치적 용어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군 통수권자나 국가 원수들이 쓰는 지휘 계통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충격이란 말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용어로 선택한 것인데 그럼 정치로 이 문제를 바라봤다는 뜻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마도 NSC의 회의를 수차례 했었고 그리고 국방부를 방문했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 국방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직접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그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차제에 이것을 국내의 그 인적 청산의 문제와 그 방산 비리를 비롯한 국방 개혁의 그 신호탄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정치적 용어인 충격이란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김 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걸 일단 두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방부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하고 이야기가 됐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대통령과 새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참모에 대해서에게는 이런 거를 사드에 2기가 들어왔고 또 4기가 또 추가로 들어왔다는 거를 소상하게 이 경위와 절차를 소상하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앞으로 이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소상히 보고하지 않았고 쉽게 말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를 안 했고 할 때 이 내용을 제대로 보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실장에게 국방부가 보고할 때도 제대로 안 했는데 단지 26일 날 밤에 국방부의 장성이 안보실 1차장한테 추가 보고 과정에서 그런 거를 대화 과정에서 살짝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대통령 보고받고 굉장히 격노했다는 건데 국방부가 제대로 보고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절차적인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그런데 이게 이제 청와대가 처음에 어제 흘러나올 때는 이거를 뭐 청와대가 4기가 들어왔다는 거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 성주에 배치될 때는 일개 포대를 배치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일개 포대는 기본이 원래 6개입니다. 그래서 2기를 지난번에 임시로 갖다 놨습니다만은 4기가 더 들어올 거라고 하는 이미 예상이 됐던 일이고 네.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거는 4월 26일자부터 한국 언론에 4월 말과 5월 초에 한국 언론에 대부분 보도된 사실이어서 단지 이제 그 당시에 언론에는 다 대부분 보도됐는데 예. 국방부나 미군 측이 그걸 들여왔다고 공식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이런 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이 이걸 한 거는 기본적으로 군 개혁과 군의 기강을 잡고 군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 예. 이 사드 문제를 해결해서는 미국, 중국과 앞으로 잘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정말 오늘 이제 청와대가 의도적인 보고 누락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 통수권자이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중요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주요한 그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그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 특히나 2기
아직 배치되지 않은 4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2기 배치 과정에서의 결정의 과정의 책임자들 그런 것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기 위해서 4기까지도 보고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방부에서 은폐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광도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를 대통령이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부각한 이유는 내달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내에서 의제화해서 실제로 정상회담의 지렛대로 국회와 국민들 사이에서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돼서 반대의 기류가 많다. 그러니 미국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 그리고 한미 FTA에서도 미국이 좀 더 큰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의제화하기 위한 그런 숨은 의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국회에서 야당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야당 중에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 야당도 여러 야당이 있으니까요. 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저께 청와대에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재조사를 경위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 정우택 원내대표 한국당 거기서 같은 충격적이라는 경우는 말을 했죠. 예. 오히려 그 사드 조사 지시 자체가 충격이다. 예. 이거는 오히려 안보 저해 행위다. 이런 사드 문제를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미 이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언론에도 다 보도됐고 다 반영됐다는 게 다 보도되는 건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러는 거냐. 새삼스럽게. 예. 그리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언론 이미 보도된 사실인데 사드 반입에 이런 걸 질책하는 것은 과잉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당은 다 공히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총리 지금 인준 투표를 앞두고 예.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뭐 야당은 뭐 어차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또 야당도 지나치게 또 이거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청와대도 순수한 뜻에서 이런 거를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해서 오히려 누구를 뭐 그동안에 투명하게 못하는 게 있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이런 걸 해야 되고 네. 아까 제가 미국, 중국을 이야기하자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만큼 할 만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까지 나왔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할 우리는 꼼꼼히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걸 배치를 우리의 동의를 받으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쉽게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정유라 씨는 지금 귀국길에 올라 있고요. 오늘 오후 이제 3시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예. 자, 보신 것처럼 뭐 스마일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표정도 좀 밝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표정은 우울인데 입은 옷은 스마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표정도 우울한 게 아니라 뭐 비교적 밝은 표정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러나 속은 밝겠어요. 여러 가지 속은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체포영장을 받고 이제 한국에 가서 또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또 발부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은 뒤숭숭하겠죠. 그래서 저는 저 왜 굳이 다 저렇게 입고 나오면 오늘 우리나라 공항에 내리는 순간 온 국민이 볼 걸 아는데 왜 스마일 티를 입었을까라고 사람들이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입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괜히 그 긴장하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 이런 걸 하는 의도적으로 자기 체면을 걸기 위한 게 아닌가. 근데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보면 참 속이 없는 사람이다. 예. 참 어떻게 국정농단을 그렇게 키워놓고 저런 옷을 입을 수 있느냐. 국민 입장에서는 참 어쩌면 더 분노케 하는. 살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저런 옷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하는 게 그렇게 그래요. 농단을 시켜놓으면 반성하는 자세로 말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네.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법률적인 부분을 우리 강 변호사님께 좀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눌까 싶은데요. 네. 체포 시점이 궁금했었는데 일단 그 국적기에서 검찰에 체포가 됐네요. 이 부분부터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절차 좀 짚어주시죠. 예, 31일 오전 4시 8분에 체포가 됐다고 네. 해요. 예. 이제 국적기에서 체포가 되면요. 그 국적기는 한국의 영토로 봅니다.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거기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 체포에는 이제 긴급 체포가 있고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저번에 진경준 씨 같은 경우 들어올 때는 진경준 씨가 아니고 그때 그 BBK, BBK? 예, 김경준 씨죠. 그 들어올 때는 그때는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아니고 2023년 8월까지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검사가 직접 가서 그 공항에서 그 비행기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영토니까 거기에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긴급 체포하고 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지금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8시간이 아니고 네. 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1차적으로 10일간 이제 이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구속 상태에서 그다음에 10일 또 연장할 수 있어. 거기서 검찰이 20일 동안 이제 시간을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인천공항에서 체포를 하지 않고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긴급 체포의 개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것으로 그래요.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인천공항 바로 조사- 예,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소위 압송이 되죠.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할 텐데 뭐 조사 내용은 그렇죠.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입학 비리 그리고 또 학점 같은 것을 시험도 안 보고 또 과제물도 제출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그러는데 학점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삼성과 관련해서 이 말과 관련해서 지원받은 것들. 예. 지원했던 약 예. 78억 정도의 돈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뇌물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유라 씨 이름으로 독일에 뭐 부동산을 샀다 이런 네. 얘기도 해외 있었고요. 재산 예, 그래서 해외 재산 도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국한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또 국외재산 도피, 특가법 위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예. 이게 보니까 아까 이제 통칭해서 업무방해죄도 좀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네. 큰 골자가 통상 이제 그 업무방해죄로는 영장 시기가 좀 쉽지 않다는 그 설이 있던데 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또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그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체포영장은 업무방해라든지 그리고 국외재산 도피라든지 그다음에 학사비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들어가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체포영장에 의해서 지금 이제 체포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일간의 이제 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렇죠. 뭐 짧게는 10일이 되고요. 네. 그 동안에 이제 어떤 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분명하게 드러난 거 이걸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업무방해 같은 거는 이제 구속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예.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뭐 업무방해 이제 정도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관련 공범들이 뭐 조그만 거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뭐 시험 뭐 조그맣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관련자들이 모두가 지금 뭐 구속이 됐거든요. 네. 교수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를 제공한 정유라 씨도 뭐 작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업무방해만이 아니라 다른 혐의도 같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어쨌든 국적기에서 체포를 했어도 그 조사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유라 씨의 귀국 이제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또 정유라 씨가 어느 정도 입을 열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사실은 그 이 학사 비리와 관련된 지금 재판은 거의 끝나가고 예. 있어요. 그래서 네. 6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 삼성 소위 이제 제3자 뇌물이라든지 또는 뇌물죄 이 부분이 정유라 씨가 어떤 거기에 이제 내관이라든가 역할을 할지 네. 이것이 조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자신은 이제 잘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상당 부분은 이 말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았던 돈 이런 것들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외재산 도피와 관련해서 이 부동산 같은 것을 외국에 샀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정유라 씨가 상당 부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국정농단에 대한 새로운 수사 지금까지 밝혀졌던 부분이 아닌 네. 어떤 새로운 내관 이것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